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가급적 검찰 이야기를 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검찰의 정보 독점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요 이야기하기 전에 뉴스 두 개만 살펴보죠. 네, 일요일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미 9월 23일에 서울시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조국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 3학년 때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가 19번 있었는데 4번만 참석하고 활동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요 의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리 출석했다는 건데요. 근데 대리 출석을 했건 안 했건 이게 검찰식이나 나서서 압수수색을 할 일인가요? 저는 제가 무식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대리 출석 잡으러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7일에는 검사들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압수수색은 명목상 조국 장관 의혹과 아무 상관이 없고 버닝썬 수사와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네,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검찰이 가서 경찰 사무실을 털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경찰이 진짜로 황당해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한 장소가 과거에는 윤모 총경이 근무했던 곳이긴 한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경찰 방송국으로 쓰고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계속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송국이다. 여기를 압수수색해서 뭘 가겠다는 거냐. 그런데도 검찰은 그냥 압수수색을 강행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찰은 버닝썬 윤총경을 수사하고 있는데 예. 윤총경이 큐브스라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았는데 큐브스라는 회사가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한 곳이 투자를 한 회사랍니다. 네. 지금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예, 저는 이걸 민중의 소리 강경원 기자가 쓴 조국 버닝썬 엮어보겠다. 이상하게 끝난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 쇼라는 기사에서 읽었는데 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 5번 읽어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털었는데 이유가 버닝썬 윤 총경이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국 장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또 투자한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누나의 사돈의 팔촌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버닝썬 근처 카페 사장의 동생이 투자한 회사 옆집에 산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연결관계가 너무 없는 걸 끝까지 복잡하게 엮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검찰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죠. 하지만 이 아무 상관없는 복잡한 이야기 중에 사돈의 팔촌 쫓아가다 보면 조국이라는 이름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기사가 돼요. 실제로 보수 언론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버닝썬과 조국 펀드가 무슨 관련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켜본 우리 강경원 기자가 진짜 황당했다는 거예요. 강경원 기자는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사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시도로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시도 자체만으로 조국 버닝썬 유착 의혹 보도의 재료로 활용됐다.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은 실패했지만 홍보는 확실히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압수수색도 그렇고 경찰청 압수수색도 그렇고 강경원 기자처럼 뭘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생쇼도 이런 생쇼가 없는 건데 네, 검찰은 이런 걸 하면서 버닝썬과 조국 장관을 엮는 보수 언론의 보도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정보 독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통적 주류 경제학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만사 행복하다 뭐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만능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바가지를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바가지를 씌우면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는 바가지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바가지 상해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주류경제학은 이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정작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벌어질 테니까요. 음. 그런데 웃긴 이야기죠. 현실 세계에서 바가지가 없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갖고 있는 정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보면 소비자는 이 중고차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된 차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중고차 딜러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요걸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보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바가지를 낳아요. 정보를 독점한 중고차 딜러는 5만 킬로 탄 차, 계기판을 2만 킬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래의 주류 경제학과 달리 정보의 불균형이 시장에 얼마나 큰 균열을 나타내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걸 정보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보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착착착 움직이지 않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매우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 예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치과 의사분들을 단체로 모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과서에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네. 현실 세계에서는 양심 있고 좋은 치과 의사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아이, 그럼요. 네. 자, 환자가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어휴 이대로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치료하셔야 되고 저것도 치료하셔야 되고 부축입니다. 과잉 진료라는 거죠.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이런 과잉 진료는 절대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고 치과를 안 갈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잉 진료가 안 사라집니다. 왜냐?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실제 이빨을 딱 보면 이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어느 정도만 치료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반면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들은 과잉 진료에 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를 받고 나도 이게 과잉 진료였는지 꼭 필요한 치료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이 시장의 합리성에 균열을 내고 있는 거죠. 정보경제학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사용하는 이론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주인과 대리인이 있으면 주인이 높은 사람이고 대리인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돈을 내는 환자가 당연히 주인이고요.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의사는 주인이 고용한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인은 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대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익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 이익이 더 중요하죠. 게다가 대리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인 환자가 치과 치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일하는 대리인이 주인을 배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제냐? 정보가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만 집중돼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10몇 년 전쯤에 모 증권사가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객의 수익률로만 직원을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고객의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광고로 쓴다는 건 다른 증권사들은 지금도 고객의 수익률을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안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투자자들은 당연히 증권사라는 곳이 내가 고객인데 고객의 수익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라고 막연하게 믿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위탁거래라고 해서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한테 고객님 그냥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이름 빌려주시면 제가 고객님 계좌에 들어가서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 높여드릴게요. 이런 관행이 많았습니다. 고객은 계좌만 더 넣고 돈만 넣어놓고
증권사 직원이 다 투자하도록 맡겼었다고요. 왜 그랬느냐? 내가 고객이니까 증권사 직원은 당연히 내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해 주겠지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당시 증권사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주식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수수료를 떼서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주식을 많이 샀다 팔았다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수익률은 신경도 안 쓰고 고객 계좌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만 반복한 겁니다. 고객이 수십 년 동안 증권사들에게 속았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고객은 주식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증권사 직원들은 정보를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리인한테 돈을 맡겼더니 대리인은 자기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보가 주인과 대리인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않으면 대리인이 주인을 등쳐먹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정보 경쟁에서 꼽는 대표적인 주인 대리인 사례가 정치인과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관계를 보면 주인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정치인은 대리인이죠. 주인은 당연히 대리인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표를 줬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박근혜 보십시오. 나라 개판 만들었죠. 왜 이게 가능하냐? 정보가 대리인이었던 박근혜에게 다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개판 친다는 정보를 국민이 알면 네. 국민이 가만뒀겠냐고요. 그렇죠. 걔를 대리인으로 예. 안 쓰죠. 문제는 그 정보를 우리가 모르니까 박근혜가 개판을 친 겁니다. 지금 검찰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공무원이고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대리인입니다.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죠. 국민들이 왜 검사들에게 월급을 줍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나 기소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똑똑한 사람들 뽑아놓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작 검사들을 고용한 주인은 수사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어요. 반면에 고용인인 대리인 검사는 정보를 완벽하게 독점하고 통제합니다. 이러면 백발백중 대리인이 주인을 배신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걸 손을 못 대요. 뭘 알아야 손을 댈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하고 버닝썬하고 엮는 뉘앙스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 네. 고등학생 대리 출석도 압수수색을 한다는데 우리는 저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뭐가 있으니까 하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다. 아주 짧고 무성의한 설명 딱 한 줄 던져놓고 떠나버립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안 해요. 주인인 국민이 정보를 모른다는 사실을 100%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론을 끌고 갑니다. 실제로 인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의 발달은 정보를 공개하는 역사와 거의 궤가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1996년에 도입됐는데 이제 실행은 1998년에 실행되지만요. 1996년 도입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공개 범위를 계속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개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이 정보공개법도 2004년에 공개 범위가 대거 확대되면서 지금의 틀을 갖추는데요. 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민주정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란 정보 공개와 일치한다는 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기부, 기무사, 보안사 이런 애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비밀 정보를 민주정부는 계속 공개를 해나가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정보가 공개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에게 정보가 전달이 돼야 대리인이 주인을 배신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거죠. 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여론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정보 독점형 대리인의 배신 상황입니다. 아, 이건 주인 입장에서 매우 위험해요. 네. 대리인은 대리인답게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네.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음. 검찰이 이게 안 되잖아요.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독점한 그 정보를 주인에게 공개하고 분산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보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내일도 허락해 주신다면 이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이론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잘 알지도 네. 못했지만 네, 적어도 검찰이 네,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고 네, 또 이로써 지금 민주주의 국가를 검찰 왕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음모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내놓으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네, 지난 주말에 어마무시한 시민 집회로 드러났죠. 네, 이걸 우리가 해내는 겁니다. 사실 네. 이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를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채널 A가 조국 장관 딸이 서울대 인턴 집에서 했다고. 집에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네, 컴퓨터가 없어요. 집에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뭐 마치 대단히 큰 비위인 양. 또 정경심 교수 말은 학교 네. 가서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집에서 했다 한들 네. 저 민중의 소리 기사 항상 집에서 쓰는데요. 출근하고. 글쎄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출근을 안 한 거가 됩니까? 아니 요즘 같은 네트워크 시대에 어디에 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참 웃긴 것들이죠. 이 새끼들이 굉장히 좀 낡은 새끼들이에요, 은근히.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